안녕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희생을 강요받던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가족이란 서로 기대고 의지하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힘들 때 손을 내밀 수 있고 기쁠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지만 그게 한쪽만 일방적으로 버텨야 하는 구조가 되어버린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그냥 짐이 되는 거 아닐까요? 주변을 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힘들게 읽어낸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가져가려는 사람들을 볼 때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인데, 그때 당시엔 얼마나 배신감이 크던지 몰라요. 공감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오늘 한번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아빠, 엄마,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식구예요. 아빠는 화물트럭 기사셨고 엄마는 동네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셨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너무 힘든 정도도 아닌 딱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죠. 그런 저희 집에서 언제나 중심은 오빠였어요.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빠는 늘 우선순위였습니다. 오빠의 학원비가 먼저였고 오빠의 옷이 먼저였고 오빠 용돈이 먼저였죠. 저는 어릴 때 그게 당연한 건가 보다 했어요. 근데 크면서 조금씩 알게 됐죠.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 기초가 부족하다며 학원을 권하셨어요.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더니 돌아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지연아, 오빠 입시 준비해야 하잖니. 너는 좀 기다려봐. 오빠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지만 제 차례는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오빠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대학 준비한다고 또 오빠 차례. 대학 들어가니까 등록금이 먼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고서 하나 사달라고 해도 도서관 가면 있잖니 하시던 분이 오빠 학원비는 어떻게든 마련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친한 친구 생일이 있어서 용돈을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빠는 매달 용돈을 받았는데 저는 따로 받는 게 없었거든요. 엄마가 그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지연아, 오빠는 밖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하잖니. 남자애들은 그런 게 필요해. 너는 집에서 공부 좀 더 해. 친구 생일은 다음에 또 있잖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딸한테 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딸한테 쓸 마음이 없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고 나선 많이 울었어요. 억울해서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오빠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근데 그 눈물을 부모님 앞에선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보여봤자 뭐가 달라지나.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살았죠. 고등학교 3년 내내 학교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친구들이 학원 끝나고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을 때 저는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참고서는 복사해서 쓰고 기출문제는 인터넷에서 직접 출력했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그때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간호학과에 장학금으로 입학했습니다. 합격 발표 나던 날 엄마가 펑펑 우시더라고요.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면서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아빠도 그날만큼은 운행을 일찍 마치고 치킨을 사오셨죠. 온 가족이 다 같이 치킨을 먹으며 웃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우리 지연이 진짜 장하다. 장학금까지 받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혼자 다 해냈네.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날만큼은 내가 이 집에서 오빠랑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대학에서도 생활비는 제 몫이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학기 중엔 주말마다, 방학 때는 거의 매일. 실습이 시작되고 나서는 진짜 힘들었어요. 낮에는 병원에서 실습하고 저녁엔 아르바이트 나가는 날도 있었으니까요.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 있다가 카페 마감하고 집에 오면 12시가 넘었고 씻고 나면 새벽 1시였는데 그래도 과제는 해야 했습니다. 졸면서 타이핑을 하다가 책상에 엎어져서 잔 날도 한두 번이 아니네요. 그래도 장학금은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4년 동안 그렇게 버텨서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취직했어요. 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 저 혼자 자취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제 진짜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독립해서 산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병원 생활은 쉽진 않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3교대 야간 근무, 선배한테 치이는 것까지. 퇴근하고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한참 울다 들어간 날도 있었죠. 근데 환자가 회복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퇴원하는 날 감사 인사를 받을 때면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오래 입원해 계셨던 할머니 한 분이 퇴원하시는 날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러시더군요. 아가야,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집에 가는구나. 매일 와서 말 걸어줘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고맙다 정말.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추억들 덕분에 계속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저는 어느덧 30대 초반이 됐어요. 그때 병원 업무과에 새 직원이 들어왔죠. 지금의 제 남편 강민준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새로 왔나 했는데 어느 날 구내식당에서 자리가 없어서 맞은편에 앉게 됐거든요. TV에서 앵커가 버벅거리는 NG 장면이 나왔는데 저희 둘 다 동시에 빵 터졌어요. 그것도 비슷한 포인트에서. 저거 웃긴 거 저만 그래요? 저도요. 그렇게 말을 텄습니다. 민준이는 IT 계열 회사를 오래 다니다가 병원 시스템 쪽으로 이직한 케이스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 많고 서울 올라와서 혼자 자취한 지는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저랑 웃음 코드가 비슷해서 재밌더라고요. 특히 관찰력이 좋아서 주변 상황을 엄청 디테일하게 포착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야간 근무 마치고 아침에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민준이가 딱 마주쳤을 때 보더니 얼굴이 반쪽이네. 뭐 드셨어요? 아침도 못 먹었어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자판기에서 캔커피 하나, 꼬로떡 하나 사와서 주더라고요. 별것 아닌 음식인데 그게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던지요.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다 몇 번 더 만나고 나서 저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사귀고 나서 알게 된 게 많았어요. 민준이는 말수가 많지 않은 대신 한 번 말할 때 진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품고 있다가 적당한 때에 조용히 꺼내는 스타일이었죠. 처음엔 그게 답답하기도 했는데 나중엔 그게 이 사람의 나름의 진지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 번 말하면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거든요. 가끔 민준 씨 자취방에 놀러 가면 항상 정돈이 잘 돼 있었죠. 좁은 원룸인데 물건 하나하나 자기 자리가 있고 냉장고에도 꼭 뭔가가 채워져 있고 직접 밥도 해먹는 사람이더군요. 직접 해먹어요? 요리할 줄 알아요?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요. 사 먹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해먹게 됐어요. 그 말이 되게 담담하게 나오더라고요. 일찍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했던 사람의 습관이었던 거예요.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이번 추석에도 안 내려갔어? 딱히 갈 이유가 없어.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 나쁜 건 아닌데 그냥 딱히 가깝지가 않아. 어릴 때부터 집에서 크게 챙겨준 게 없어서 일찍 나왔거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냥 따로 사는 게 편해. 그 말을 들으니 저와 더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한테서 챙김받지는 못했지만 이제 서로를 챙겨줄 수 있으니 천생연분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2년이 좀 넘었을 때 결혼 얘기가 나왔죠.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돌아가는 길에 오빠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 같이 살까? 결혼할래? 저는 바로 대답하진 못했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민준 오빠라는 사람 자체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히 저희 친오빠 문제가 마음에 걸렸어요. 오빠는 28부터 사업을 한다고 나섰는데 치킨집, 카페, 뭘 해도 1년을 못 버티고 접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이 조금씩 돈을 대주신다는 걸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도 결국 결혼을 결심한 건 민준 씨를 믿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빠, 그래, 결혼하자. 진짜? 진짜지? 무르기 없기다. 오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웃고 있었죠. 양가 상견례는 조용한 한식당에서 했습니다.
민준 씨 부모님은 경기도 외곽에서 텃밭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었어요. 처음 뵀을 때 소탈하고 따뜻한 분들이라는 게 바로 느껴졌죠. 시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지연 씨가 대학병원 간호사라고요? 고생이 많겠네요. 우리 민준이 워낙 무뚝뚝해서 지연 씨가 답답할 때도 많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들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 단점을 먼저 인정하시면서 며느리한테 부탁드린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민준 오빠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시는 걸 봤는데 그 짧은 몸짓 하나에 이 집안이 어떤 관계인지 느껴지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그날 이상하리만큼 들떠 보이셨어요. 엄마가 민준 오빠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회사는 어디냐? 연봉이 어떻게 되냐? 지금 사는 데는 전세냐 월세냐? 민준 오빠가 하나하나 대답하는 동안 엄마가 끄덕끄덕 하시면서 집중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자리에서 하기엔 좀 직접적인 질문들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결혼은 정말 중대한 결정이니까 꼼꼼히 여쭤보시는 거겠거니 했습니다. 그때 아빠도 끼어드셨어요. 우리 애비 사위 모아둔 돈은 좀 있어요?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제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어서 그걸 처분하고 지연이랑 합쳐서 아파트 장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아빠 표정이 확 밝아지시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제가 잘 돼서 흐뭇한 게 아니라 뭔가 과하게 들뜬 사람의 표정이었달까요? 집에 오는 길에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잘 들어갔지? 근데 있잖아, 민준이 오피스텔 있다고 했잖아. 지연이 넌 결혼하면 거기서 살 거야? 아니면 진짜 아파트 장만할 거니? 엄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결정하진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민준이가 재산이 좀 있는 것 같길래. 아니야. 우리 딸 임자 잘 만났다 싶네.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잠깐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신혼집은 민준 오빠가 갖고 있던 오피스텔을 팔고 제가 몇 년간 모은 돈이랑 합쳐서 작은 아파트로 장만했어요. 양가에서 손 벌리지 말자는 게 저희 둘의 첫 번째 원칙이었거든요. 집 보러 다니는 게 생각보다 더 재밌었어요. 이 집은 이래서 별로고 저 집은 저래서 좋고 그러면서 얘기 나누다 보니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을 장만하고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오늘 시간 있어? 엄마가 너 시집 가는데 세탁기 하나는 해줘야지 싶어서. 같이 가전 매장 가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엄청 놀랐어요. 그동안 제가 뭔가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도 하지 않았고요. 대학 들어갈 때도 취직할 때도 엄마가 뭔가를 해준 적이 없었는데 시집 가는데 세탁기를 해주신다니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결혼한다니까 그래도 하나뿐인 딸이라서 신경을 써주시는구나 싶었어요. 엄마, 진짜야? 괜찮겠어? 당연하지. 딸 시집 보내는 엄마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얼른 나와봐. 그날 저는 엄마랑 함께 가전 매장에 갔습니다. 엄마가 이것저것 살펴보시더니 되게 진지하게 고르시더라고요. 에너지 등급도 보시고 용량도 따지시고 직원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요. 이 정도면 오래 쓸 수 있겠지? 네, 어머님. 이 제품이 요즘 많이 나가는 거예요. 세탁력도 좋고 오래 써도 고장이 잘 안 나요. 그럼 이걸로 하자, 지연아. 이게 낫겠다. 어릴 때 받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돌려받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그랬습니다. 엄마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셨어요. 직원분이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나서 말씀하시길 죄송한데요, 어머니. 다른 카드 있으세요? 이건 한도 초과가 뜨네요. 엄마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어머, 이런. 이번 달에 내가 좀 썼나 보네. 어쩌지? 저는 그냥 제 카드로 긁으면 되겠다 싶어서 지갑을 꺼내려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먼저 핸드폰을 들더군요. 그리곤 제 남편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여보세요, 사위? 나야. 나 지금 지연이랑 가전 매장인데 지연이가 세탁기를 골랐거든. 좋은 걸로 골랐는데 엄마 카드가 하필 오늘 한도가 찼네. 미안한데 일단 사위가 돈 좀 보내줄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꼭 붙일게.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카드 놔두고 왜 굳이 내 남편한테 전화를 하는지. 그래도 나중에 돌려준다는데 제가 말리는 게 더 이상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돈을 송금해줬습니다. 엄마가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역시 우리 사위, 나중에 꼭 붙일게.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진짜 나중에 돌려줘야 돼? 남편이 갑자기 큰돈 낸 거잖아. 당연하지. 엄마가 그걸 모르겠어? 다음 달에 꼭 줄게. 그렇게 어느덧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엄마한테선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그 다음 달도요. 그제서야 남편이 조용히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지연아, 있잖아. 세탁기 돈 말이야. 혹시 장모님한테 연락 왔어? 아, 아니. 미안해. 까먹고 있었다. 내가 지금 말해볼게. 아니야, 괜찮아. 그냥 궁금해서. 근데 남편 표정이 괜찮은 표정이 아니었어요.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표정은 어두웠죠. 저는 엄마한테 당장 전화를 했어요. 엄마, 세탁기 돈은 언제 줄 거야? 벌써 2달이 넘었어. 엄마가 잠깐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아, 그게 있잖아. 너희 오빠 이번에 좀 급하게 써야 할 게 생겨서 좀만 기다려봐. 다음 달엔 꼭 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또 오빠 때문에. 저한테 사준다고 했던 세탁기 결국 그 돈도 오빠한테 들어간 거예요. 처음부터 엄마 카드에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있었는데 오빠한테 들어갈 돈은 쓸 생각을 안 하고 있었겠죠.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위 돈으로 세탁기를 사고 저한테 생색낸 거나 다름없었죠.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빠, 그 돈 못 받을 것 같다. 또 우리 오빠한테 쓸 돈 때문에 빠듯하시대. 남편은 잠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TV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말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지연이가 미안할 게 없잖아. 지연이가 한 게 아닌데. 그래도 내 가족이잖아.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지연이 때문이 아니야. 그분들이 그렇게 하신 거지. 남편이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말인 건 아는데 그래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해줄수록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부모님께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어야 할 기대였던 거예요. 그 사건이 씨앗이 된 거죠. 나중에 결혼식 날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들었을 때 그게 그냥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어져 온 패턴이었다는 걸 알게 해준 씨앗이요. 저희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만 모여 조촐하게 올리기로 했죠. 그날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드레스 입고 화장하면서 오늘이 진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설렜어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시부모님은 내내 조용히 웃고 계셨죠. 제가 입장할 때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이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저희 엄마도 우셨고요. 민준 오빠는 제가 입장하는 내내 저한테서 눈을 안 떼더라고요. 예식장이 아무리 작아도 그 눈빛 하나로 저에겐 충분했습니다. 무사히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하객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저도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돌면서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홀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싶으면서 걷고 있었죠.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홀 입구 복도 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게 얘기하는 목소리였는데 익숙하다 싶더니 아빠 목소리였습니다. 사위, 오늘 이렇게 가족이 됐는데 가족으로서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엿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있지? 오늘부터 너 형님 되는. 사실 요즘 좀 어렵거든.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빚이 좀 있어. 지연이한테는 내가 아직 말을 못했는데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내가 부탁하는 거야. 우리 사위가 형편이 그나마 되잖아.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어?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얼마나요? 그러자 이번엔 엄마 목소리가 들렸죠. 우리가 처음부터 큰 거 바라는 게 아니야. 일단 급한 것만.
어차피 우리가 지연이 결혼시키면서 크게 보태준 것도 없잖니. 그래도 딸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사위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우리 사위 좋은 사람인 거 엄마 아빠 다 알아. 우리 지연이가 참 잘 만났다고 생각하거든. 가족으로서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지 않겠어? 드레스 자락이 손에 구겨지는 게 느껴졌어요. 세탁기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때 민준이 재산이 얼마가 되냐고 그렇게 꼼꼼히 물어보시던 것도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고 그리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저를 보더니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아빠가 순간 눈을 피하셨고 엄마는 바로 웃으면서 화제를 돌리려 하셨어요. 아이고 지연아, 왔어? 우리 사위랑 잠깐 얘기하고 있었어. 저는 엄마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죠. 다 들었어요. 엄마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뭘 들었어? 다요. 오빠 빚 얘기, 민준 오빠한테 도와달라는 얘기 다 들었어요. 아빠가 헛기침을 하시면서 수습하려 하셨습니다. 지연아, 오해하지 마. 그게 꼭 그런 뜻이 아니고 가족끼리 서로 도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냥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런 뜻이 아니면 어떤 뜻이에요? 저는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오늘 결혼식이 너무 행복했어요. 시부모님도 너무 좋으시고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때문에 오늘을 완전히 망친 것 같아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제 결혼식이잖아요. 꼭 그 얘기를 오늘 하셔야 했어요? 아빠가 눈을 못 마주치셨어요. 지연아, 네 오빠가 진짜 막막한 상황이야.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가족이 모른 척 할 수는 없잖니. 아빠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지. 방법이 없으면 저한테 먼저 얘기하셨어야죠. 제 남편한테 저 모르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아빠, 저도 아빠 딸이잖아요. 엄마가 제 팔을 잡으시면서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지연아, 여기 사람들 있잖아. 조용히 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제가 잘못한 거예요? 왜 저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엄마, 저한테 오빠 빚 얘기를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제 남편한테 오늘 오랜만에 다 함께하는 날에 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처음부터 민준 오빠 돈 보고 오빠 빚 해결할 생각이셨던 거예요? 엄마가 입술을 달싹이기만 하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얼른 말했죠. 오빠,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남편이 먼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이가 미안할 거 없어. 다 이해해. 그리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아주 차분하게 말했죠.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지연이 하나만 보고 지연이랑 결혼한 겁니다. 결혼 축하하신다며 구매하신 세탁기도 아직 돈 돌려받지 못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지연이랑 둘이 모아서 집 장만한 거 아시잖아요. 저한테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아빠가 얼굴이 붉어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위, 우리가 뭐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이제 한 가족이 됐으니까 가족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그 정도 마음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한 가족이면 더더욱 이러시면 안 되죠. 지연이한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저한테 이 얘기를 꺼내신 건 지연이한테도 예의가 아닙니다. 아빠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엄마가 이번엔 목소리를 낮추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사위, 미안해. 근데 있잖아. 우리 사위가 그 정도 마음은 있어야지. 지연이 남편이잖아. 처가가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맞는 거다. 딱 한 번만 봐줘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죠. 사과를 하는 건지 강요를 하는 건지. 엄마! 저는 엄마를 똑바로 봤어요. 지금 이게 사과하시는 거예요? 강요하시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하세요. 오늘은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끝내요.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남편과 다시 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이었는데 예쁜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도 그 복도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도 먼저 그 얘기를 꺼내진 않았어요. 우리 둘 다 그 일주일만큼은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신혼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여행짐을 대충 내려놓고 둘이 소파에 늘어져 있었어요.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남편은 TV를 틀었고 저는 반쯤 졸고 있었죠. 오랜만에 느낀 그 편안함이 좋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인터폰을 봤어요. 지연아, 어머니가 오셨는데.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엄마가? 연락도 없이? 인터폰 화면엔 엄마가 양손에 뭔가를 잔뜩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반찬통에 봉지까지. 저희는 서로를 아무 말 없이 쳐다보다 결국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신혼여행 다녀오느라 고생했지? 엄마가 반찬 좀 해왔어. 냉장고 채워줘야지. 요즘 반찬 해먹을 시간도 없잖니, 너네. 저는 그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반갑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가셨으면 했죠. 근데 양손에 반찬을 잔뜩 들고 오신 분한테 바로 나가라고 하기도 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엄마가 들어오시면서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셨어요. 부엌도 보시고 거실도 보시고 안방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집이 아늑하니 예쁘네. 잘 꾸몄다. 사위, 방은 몇 개야? 방 2개입니다. 아, 그래? 작은 방은 뭐로 쓸 거야? 아직 비어 있어? 제가 대신 대답했죠. 서재로 쓸 거예요. 왜요? 엄마가 반찬통을 부엌 식탁에 내려놓으시면서 잠깐 뜸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돌아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있잖아, 지연아. 엄마가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역시나였어요. 저를 보러 온 게 아니고 언제나 용건이 있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도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있잖아, 네 오빠 있지? 지금 살고 있는데 전세 계약이 이번 달에 끝난대. 거기 빚이 있으니까 보증금을 못 구하는 거야. 당장 나가야 하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엄마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희 여기 작은 방 있잖아. 거기 오빠가 잠깐만 딱 몇 달만 있으면 안 되겠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빠가 우리 신혼집에 들어온다니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에 그것도 저흰 짐도 아직 다 못 풀었는데 말입니다. 엄마, 지금 대체 무슨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딱 몇 달간만이야. 오빠가 취직하면 바로 나간대. 너희한테 폐 안 끼친댄다. 폐를 안 끼친다고요? 신혼집에 오빠가 들어오는 게 폐가 아니면 뭐예요? 지연아, 오빠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니. 가족이 그걸 보고만 있을 거야? 딱 몇 달이라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 기집애야. 엄마, 저희한테 얘기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왜 이러세요? 오늘 저희 신혼여행 다녀온 날이에요. 연락 한 통도 없이 무작정 오셔서 저희 신혼집에 들여보내달라고 하시는 거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전화로 하면 네가 싫다고 할 게 뻔하니까 직접 와서 얘기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전화로 얘기하기 어려운 말이면 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였으니까요. 엄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너무 화가 나요. 결혼식 날 그 얘기 들었을 때도 화가 났고 제 남편한테 안 갚은 세탁기 값도 빚만 있는 오빠한테 쓰셨다는 거 알았을 때도 화가 났고요. 그리고 오늘도. 지연아, 엄마, 저한테는 항상 나중에 하셨잖아요. 저는 학원도 못 다니고 용돈도 제대로 못 받고 등록금도 혼자 냈어요. 그때 엄마가 저한테 뭔가 해줬어요? 왜 오빠한테는 항상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말을 저한테 하세요? 엄마가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오빠가 딱 몇 달이라고 해도요. 그 몇 달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오빠가 취직을 언제 할지, 빚을 언제 갚을지, 그리고 설령 정말 몇 달이 맞다 해도 여기는 저희 신혼집이에요. 저는 절대 들여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지연아, 너 참 너무하다. 오빠가 갈 데 없다는데 동생이 그럴 수가 있어? 너무한 게 누군데요, 엄마?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도 이제 오빠를 좀 포기해요. 계속 오냐 하니까 오빠가 아직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오빠가 사업 3번 말아먹는 동안 엄마 아빠가 다 대줬잖아요. 저한텐 그 돈 한 푼도 안 쓰시면서요. 엄마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근데 오빠가 지금 진짜 힘들어. 오빠가 힘든 건 오빠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잘못한 거 알면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말 다 해 라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엄마, 이만 들어가세요. 저 오늘 너무 지쳐요.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가져오신 반찬통들을 다시 챙기려 하셨어요. 참나. 엄마, 딸 반찬 챙겨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반찬은 또 왜 도로 싸요? 두고 가세요. 엄마가 뜨끔하시더니 반찬통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가셨습니다. 저는 터벅터벅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남편이 제 옆에 와서 앉았죠. 지연아, 괜찮아? 모르겠어.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둘 다인 것 같기도 하고. 지연이가 아까 한 말 다 맞아. 틀린 말 하나도 없었어. 잘했어.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이상해. 당연하지. 아무리 미워도 친엄마잖아. 민준이가 그 말을 하는데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엄마잖아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맞아요. 그래도 제 엄마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바로 애증이라고 하나 봐요. 그날 밤 저는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 오늘 엄마 왔다 갔어. 오빠가 잠깐 침묵했어요. 알아. 오빠가 보낸 거야? 직접 오기 뭐하니까 엄마한테 시킨 거지? 결혼식 날도 그랬잖아. 나는 그렇게까지 하라고 한 게 아니야. 오빠, 나 이제 그 말 안 믿어. 근데 오빠한테 물어볼 거 하나 있어. 뭐가? 오빠는 진짜 우리 신혼집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 진짜로? 모르겠어. 엄마가 얘기 꺼내면 너가 어떻게든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했어.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이제 가족이니까. 참 웃긴다.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말은 왜 나한테만 적용해? 내가 어릴 때, 힘들 때 오빠 나한테 뭘 해줬어? 오빠 나는 오빠 정말 잘 됐으면 해, 진심으로. 근데 나는 이건 못해. 신혼집에 들어오는 건 절대 안 돼. 우리 남편한테 빚 관련해서도 앞으로 절대 얘기하지 마. 이건 오빠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거야. 오빠는 낮게 말했습니다. 알아. 미안하다. 당장 일자리 알아봐. 그게 지금 오빠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잠깐 고민했죠. 또 오빠 얘기면 어쩌나 싶어서요. 지연아, 나야. 네, 엄마. 있잖아, 오빠 얘긴데.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나 싶었습니다. 근데 엄마 목소리가 뭔가 달랐어요. 뭔가 가벼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네 오빠 취직했어. 네? 도배사 하기로 했대. 지인한테 연락해서 기술 배우겠다고 했다더라. 바닥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려고 한다니. 도배사요? 엄마도 처음엔 좀 놀랐어. 그 자존심에 그런 말을 하다니. 이제 있어 보이려고 사는 거 그만할 거라고 사업한다고 나섰던 것도 솔직히 남들한테 뒤처지기 싫어서였다고 말이다. 그리고 지연이가 한 말이 자꾸 생각난다더라. 무슨 말이요? 자기는 동생한테 가족으로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도움만 받으려 했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했어요. 화가 나서 한 말이었는데, 억울해서 쏟아낸 말이었는데, 그게 오빠의 심장에 그렇게 박혔을 줄은 몰랐죠. 엄마, 오빠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도 좀 놀랐어. 그 고집쟁이가.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엄마도 생각 많이 했어. 지난번에 너가 한 말 밤에 잠이 안 와서 계속 되새겼어. 네가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었어. 엄마가 오빠한테 너무 관심이 쏠려 있었던 거 맞아. 미안하다. 많이 섭섭했지?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미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이번엔 정말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도 사실 말하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말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아니야. 너가 말한 게 맞게 말한 거야. 엄마가 틀렸어. 엄마가 웃음 반 눈물 반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이제 손 놔야겠다 싶어. 지연이 네 말처럼 네 오빠 이제 애가 아니잖니. 35이야. 엄마가 언제까지고 지원해줄 수도 없고 이제 걔도 자기 인생 살아야지.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도 이제 진짜 엄마 인생을 사세요. 응?
그렇잖아요. 엄마는 오빠 걱정하느라, 오빠 빚 걱정하느라 엄마의 삶이 없었잖아요. 아빠랑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가시고 그렇게 사세요. 엄마가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네. 엄마는 그제야 웃으셨습니다. 알았어. 엄마도 노력해볼게. 지연아, 고맙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오래 묵었던 게 조금 풀린 느낌이었어요.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쌓인 게 많았으니까요. 그래도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꽤 시간이 흘렀어요. 부모님과는 예전보단 편안해졌습니다. 명절엔 아직 안 가지만 가끔 전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졌죠. 엄마가 오빠 얘기를 꺼내는 일이 확연히 줄었고 대신 엄마 본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빠랑 뭘 먹었다, 어디를 다녀왔다. 그런 소소한 얘기들이요. 오빠는 도배 기술을 배우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들었어요. 처음엔 몸이 힘들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 얘기도 안 한다더라고요. 빚을 다 갚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스스로 벌어서 갚으려고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더 이상 오빠 일에 감정을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릴 때는 혼자 알아서 해야만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제 독립심을 많이 키워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더라면 좋았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자란 것도 부모님 덕인 거죠. 그리고 이번 일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은 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빠가 그랬으니까요. 그 자존심에 그 고집에 그래도 결국 바닥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저는 뭔가 오래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내 가정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를 위해 하나를 희생하지 않아도 돼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게 읽어온 것들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을 분명히 그었을 땐 오히려 관계가 더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굳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했을 때 상대가 비로소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